YTN 뉴스 FM 강성범이야. 스페셜 MC 일명 땜빵 MC 강성범의 뉴스 전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권한대행 강성범입니다. 건방 좀 떨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또 여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여당이 전국민 다 주자 그랬더니 야당이 싫어 그랬죠. 그래 그럼 싫으면 70%만 주자 그랬더니 또 야당이 그것도 싫어 다 줘 그럴 거면 그래 그럼 다 주자 그랬죠. 그랬더니 저기 얘기도 안 된 것 같더만 저기 청와대 정부하고 얘기하고 와. 알았어 얘기하고 왔으니까 주자.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서류로 갖고 와야지. 저기 수정안 가지고 와.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시가 급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긴급이란 말도 빼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들 여유가 넘치시죠? 왜 그럴까요? 의원님들 월급은 지금도 제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계시죠? 아유 부럽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MC 권한대행 강성범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사.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걸까요? 당내 설문조사에서는요.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 다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만은 불협화음도 들립니다. 이 권한과 임기가 너무 무리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조혜진 당선인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한 무기한 전권 비대위가 모욕적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해체 수준의 혁신을 요구했던 말을 세게 하셨었죠. 우리 김세현 의원으로부터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현입니다. 네. 김세현 의원께서도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네.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공개로 회동을 했습니다. 이거 수락을 하신 겁니까? 아직 비공개 회동 결과는 제가 전해 듣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는 것은 그 앞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였던 게 있습니다만, 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당 해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네. 만약에 현실적으로 당의 공식적인 해산이 실현되기 어렵다면 그러면 사선책 중에서는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그나마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최선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다가 아니고 그나마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다 이런 요지였군요. 네. 예. 결국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하실 걸로 봅니까? 당내 반발이 일부 아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아직 비공개 회동 결과를 제가 듣지를 못해서 네. 정확한 방향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네. 김종인 비대위가 이 출범을 하든 안 하든 나름의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상황이든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당선인의 경우에요.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21대 84명의 당선자가 스스로 정치적 무능력자, 정치적 금치산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한 무기한 전권 비대위가 모욕적이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혜진 당선인의 말씀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앞에 이런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렇다면 당선인 총회를 누군가 소집하지 않더라도 이런 뜻을 가진 당선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공통의 의견을 모아서 좀 주장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만약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최선이지만 과연 그 당선인들의 의견이 하나로 충분히 잘 집약돼서 정리될 수 있을지도 좀 두고 봐야 할 문제라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중도적 가치의 상징적인 인물이시고 또 정치 경력도 현재 한국 정치사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경륜으로 지금의 당의 문제를 고치는 데는 그나마 김정인 위원장님이 최선이 아니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역시나 그나마라는 말을 또 붙이셨어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젊은 사람이 이끌어야 된다. 그 적임자는 김세현이다. 이런 말도 없진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최근에 들어서 특히 저를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죠. 쓴소리 하셨으니까. 저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뀌려면은 과감한 선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은 과에 가장 유력하니까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 전당대회까지 그냥 잘 이끄는 관리형 비대위가 좋으신가? 아니면은 그 근본부터 좀 흔들어 놓는 갈아엎는 형식의 혁신형 비대위가 나을 것인가? 김세현 의원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사실 관리형 비대위는 굳이 비대위로 갈 것 없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존폐 위기에 서 있기 때문에 대수술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이 경륜과 통찰력을 갖춘 분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차선으로 최고는 김종인 비대위다 이 입장이신 건데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호감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지지율이 30%가 안 나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사실 그 총선 공천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저도 공천 함께 과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네. 저의 책임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당선되신 당선인들 위주로 21대 국회가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원내와 원외를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한다면 네. 원내 정당은 입법 예산 정책에 집중을 하고 네. 가능한 원외 정당 즉 정당의 조직, 교육, 홍보, 전략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원외 정당은 그 기한을 처음부터 못 박아두지 말고 네. 비대위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이 당의 개혁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당원 당규에 따르더라도 비대위의 활동이 종료하는 것은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최고위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비대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당원 단계에 따라서 진행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비대위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걸로 보세요? 그거는 그건 비대위의 판단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좀 충분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까지 가더라도 크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 나중에 당의 전반적인 이런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할 것이고 비대위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참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 정치가 젊은 정치인들 그리고 또 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세현 의원도 그때 불출마 선언하실 때
미래통합당을 그 생명력을 잃은 좀비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 왜 뭐 혁신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 맞다 해서 바뀌었으면 좀 이번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네. 좀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병세의 심각함을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고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나름 완충을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 결과를 이렇게 접하고 나서는 좀 이제 병세가 깊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시인하는 목소리들을 좀 듣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자꾸 구석으로 몰리는 듯한 느낌이 그 의원님들이 너무 보수라고 하긴 뭐하죠. 극우 유튜버에 휘둘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전체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다 제가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일부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당원이나 그 지지자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종의 상업주의,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런 표현이나 또는 의혹 제기를 해서 그로부터의 이제 상업적인 이익도 함께 얻고 있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신념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과 동떨어져서 자기들만의 확증 편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네. 그래서 스스로 더 고립되게 만드는 이것이 과연 국가의 미래나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나 또 이 당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지금 공을 서로 넘겼다가 그러고 있는데요. 이거 전국민 지급안과 다른 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은 어느 쪽을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에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기술혁명이 지금도 많은 일자리들을 없애고 있지만 예. 앞으로 머지않은 시점에 한 15년, 20년 정도 후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이 바뀐 사회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네. 상황을 고려할 때는 즉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체제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 유지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재정의 이 한계로 인해서 70% 주장이 있지만 저는 가능한 한 100%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70%의 경계선을 부분하는 행정비용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100% 지원을 하되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동체의 이 부담을 함께 진다는 차원에서 증세 논의를 나중에 좀 이어가더라도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기본소득 체제로 우리가 이행을 하게 될 때 네. 엄청난 복지 부담 때문에 재정이 붕괴되는 사태에 이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령의 유지 관리나 해석은 AI로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기 때문에 네.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에 할애하는 것이 즉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의 올바른 설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고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께서 참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셨어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김세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시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 다시는 뭐 그런 사례가 반복 안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일이고 아직 네. 뭐 그까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차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에서 해줘야 된다. 그럼 하실 거죠? 뭐 아직 뭐 제 입장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맞추고요. 2부에서 박정호 기자, 진짜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바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쁠 때 많이 땡겨요. 자, 바로 여쭤볼게요. 어제 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한테 자, 해달라는 거 다 했어요. 네. 어떻게 해주실래요?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이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의 추경 수정안 요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역대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수정 제출된 적이 없다라고 발목 잡기다라고 지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예결위 회의부터 열자는 겁니다. 그러자 김재원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또 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이 추경 수정안이 있어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 어제랑 같은 입장을 보였고요. 홍당기 부총리를 향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게 수정안을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러는 건 미래통합당 전체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이분이 이제 이번 임기를 끝으로 네. 다음엔 또 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후까지 오래오래 기억되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우선은 예결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네. 이걸 심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원장 자격으로 계속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세현 의원 얘기 들으셨듯이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요. 당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김재원 위원장이 이 당의 정책의 의장이기도 해서 또 심재철 원내대표도 김재원 그 위원장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체 통합당의 목소리인지 아니면은 일부 그 지도부의 목소리인지는 아직까지 좀 파악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정도 되면은 굉장히 선배급에 속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배 의원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속으로는 생각을 해도 그 얘기를 또 대놓고 못 할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중요한 건 네. 국민들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어이구. 네, 답답합니다. 저는 긴급하게 지급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 여야의 핑퐁 게임이 계속되며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연되자 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장 여야가 만나서 즉각 결론을 내라. 이렇게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청와대에서 방법이 있잖아요. 긴급재정명령권 요거 하면은 네. 그 국회 안 거치기도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집행을 회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뭐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긴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당장 이걸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가 종료돼서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이 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기재부에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죠. 아이고. 네. 서울시 얘기해 볼게요. 네. 영세 자영업자에게 140만 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 동안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그리고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 약 41만 개인데요.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 제업종을 뺀 서울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 57만 개의 72%에 해당하는 수치가 41만 개인데 투입 예산이 5,740억이고요.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왜 현금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임대료나 뭐 다른 재반 비용을 못 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 당장 쓰도록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지금 달에 한 몇백만 원씩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직접 혼자서 일하고 있거든요. 혼자 일해도 널널하다. 손님이 없어갖고 그 정도니까 예, 진짜 그 소상공인들의 고통 아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재원 마련이 참 쉽지 않은 언제나 말이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거돈 부산시장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좀 갑작스러운 사태였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강제추행으로 인지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전 시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여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라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제추행 피해를 본 여성 A씨도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달 초 업무 시간 처음으로 오 시장 수행비서 호출을 받았고 업무상 호출이란 말에 서둘러 집무실에 가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A씨는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고 법적 처벌을 받는 명백한 성추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 시장의 표현을 좀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으로 자신이 유난스러운 사람을 비칠까 두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려의 입장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치권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라고 강조했고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며 이 문제가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4월 초잖아요. 이달 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때 총선 직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산시 그 시장님 어디 갔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네. 정말 속상하네요. 민주당은 또 징계 절차에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네. 맞습니까? 네, 착수를 했는데요. 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오거돈 시장이 사퇴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에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오 시장을 당에서 제명한다. 이런 방침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왔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당내 교육 이런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언제 파악한 거냐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오전 9시 반 정도에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됐고 그 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윤호중 총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상에서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휴가 중인 이해찬 대표에게 즉각 보고를 했고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놀랐고 당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요. 네. 잠시 후에 그 공무원 노조 부산 지역 본부장님 전화 예.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기자하고 따로 할 얘기가 많아서 말이에요. 네네. 당정이 정부와 여당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하고 판매는 당연히 처벌을 하지만 네. 갖고만 있어도 다운만 받아도 처벌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고요. 이걸 거쳐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 확립, 또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4대 과제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앞으로 중대범죄에 준해 법정 형량을 높여가기로 했고요.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 현행 1년 이하 징역인데요. 이걸 확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3년 이하 징역으로의 상향을 추진 중이지만 하한을 두되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성착취물 판매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요.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에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대 성범죄 예비죄 음모죄를 신설해서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 취급해서 살인처럼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언제라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 3차 유포 추적, 삭제 이걸 상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회가 돼야 되잖아요. 될까요? 20대 국회 때?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비롯해서 N번방 재발 방지 3법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오는 5월 29일로 끝나는 제20대 국회 임기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도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가지고요. 과연 통합당에서 이 논의의 장에 나올지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지 처리가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입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방 나온다고던데? 왜 입원하신 거예요? 네.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네.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검사 중이고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이기 때문에 네. 이상이 있다면 더 입원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오남용, 불법 투약 혐의. 요거 끝났네요? 예, 경찰이 4살을 기소했었는데요. 4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으로 이거 종결해 버린 건데요. 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총 6차례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사 종결됐기 때문에 수사까지도 못 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겠죠? 다른 사람한테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이 뉴스 듣고 정말 많은 분들 놀랐을 겁니다. 이유가 성추문이었기 때문이죠. 그전에 건강 이상설이 있다 했는데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20대 여성 보좌진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걸 시인을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사회도 지금 굉장한 충격일 겁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오늘 저희들도 소상공인 문제로 시장 면담 신청을 했으나 네. 답이 오지 않아 이 문제로 본부 운영을 하던 중에 네. 16개 지부장님들과 같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일선 부산시와 구군의 공무원들은 지금 시민들과 함께 몇 달째 코로나 극복과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중에 부산 공무원들의 수장인 부산시장에 이런 소식을 접하니 참담하고 시민들 보기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제 전혀 주변에서는 낌새를 눈치를 못 챈 겁니까?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전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뭐 최측근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미투의 특성상 네. 오늘 같이 언론에 나오기 전이나 자기가 밝히기 전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 피해 사항 관련해서는 따로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고요. 아, 그러시구나. 확인되진 않았지만 네. 사건이 일어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호. 만약 그렇다면 예. 오거동 시장과 부산시 관계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네. 역시 좀 심각한 문제일 거라 보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네. 2차 가해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네. 정치권이나 언론, 공직사회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네. 우리 공무노조 부산본부도 무심양명으로 이번 사건 해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예.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사실 이 피해자 여성분이 정치도 의도 그런 주변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들 하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면 총선 전에 했겠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피해자분께서 입장을 낸 내용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정치적 의도로 그건 전혀 없었고 자기 입장문을 낸 내용을 보면 사건 경위를 보면 이달 초 오거돈 시장이 수행 비서를 통해서 호출을 받은 게 처음 있었대요. 처음이었구나. 예. 업무 시간에 업무상 호출이란 말에 서둘러서 집무실을 갔고 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문 일본 문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네.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는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구대로 신상털기와 더 이상의 제2차 피해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본부 차원에서도 또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예, 오늘 안 그래도 긴급하게 성명서를 냈는데요. 내용은요? 오거돈 시장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요. 네. 부산시가 문제 발생 뒤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의혹에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 척결을 위해 네. 내부로부터의 견제와 감시에 더 앞장서고 공직사회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해온 공무노조 부산본부 차원의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노동조합 게시판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더 바빠지셨네 그래. 예. 자, 부산시장님들의 잔혹사라고 할까요? 이제는 비리 문제도 있었고 말이죠. 왜 이럴까요? 부산시장님들. 부산 시민들이 허탈하겠어요. 열심히 뽑아주셨는데. 예, 이게 미투 의혹도 있었고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여러 번의 안상영 시장부터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이게 아마 고위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부산시는 최근에만 해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검사구형 5년 징역이 떨어졌죠. 네. 비리 사건, 네. LCT 비리 사건, 전 세전 담당관 자녀 채용 청탁 사건 등 예.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성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위공무원 사회가 겉으로는 청렴을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부조리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가 네. 이런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유가 이런 부조리와 병폐를 없애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시장님이고 높은 분들이 그런 거 하면은 뭐라고 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특성상의 상명하복이니까 네. 그런 나쁜 점을 보고도 내가 이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면 그 피해는 공무원 개인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눈 감아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네티즌 분들께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아예 시장실에다가 CCTV, 시청 내 시장님 동선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 만날 때도 좀 조심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투명한 시정을 해야 되니까. 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발 좀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당분간 한 1년 가까이죠? 그렇죠. 예. 내년 4월에 돼야 보궐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1년 가까이 이제 공백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코로나도 그렇고 지역 현안도 많을 텐데 시정 공백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지금 뭐 이 사건으로 부산 시민은 물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고 있고요. 네. 업무 공백에도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시스템으로 수행되면서 하지만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 결정 사항 이런 거 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예를 들면 최근 중구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어서 재난생계지원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네. 총선 이후에 구청장을 새로 뽑고 나서 결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시 단위는 적극 좀 심하다 봐야겠죠. 하지만 또 공무원들이 있고 16개 구군 공무원들과 부산시 공무원들이 행정부시장 체제로 힘을 합쳐서 부산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시청 전체가 되게 분위기가 안 좋겠어요. 어때요? 그렇죠. 시 있는 직원들도 갑자기 이런 걸 알아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고 네. 다들 뭐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고 또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여름 해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본부장님도 좀 더 많이 일을 해주시고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요. 예, 예. 네, 부산 시민들 말씀하신 대로 아무 걱정 없이 티나지 않게 잘 좀 이끌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박중배 부산지역 본부장이셨습니다. 지하철 7호선님이요. 부산 시민으로서 이번 일에 너무 속상합니다. 이건 진짜 공직자분들이 특히 선출직이신 분들은 진짜 이게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뽑아준 시민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리고 용케이님이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방역에 힘써야 할 시장이 성추행이라니요. 엄벌 100개 해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우리 군청이라님 민주당은 영구 제명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참 오거돈 시장이 정말 삼전사학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행정가로서 굉장히 능력도 인정받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얻었는데 정말 저도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크리킨디님 세상에 너무 충격적입니다. 라고 지금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잠시 마음 추스르고 3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동영 작가가 내일부터 온다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집에 있었어요. 예. 집에 너무 있기 집에 눈치 보인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금요일부터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렇다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고용시장 꽁꽁 얼어붙은 상태지요. 정부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한국판 뉴딜은 뭔지 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건지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신경 많이 쓰이시겠어요? 네. 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은 채용도 안 한다. 무급휴직이다. 어려움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현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 4월 대비 올 4월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상황이 어려워진 지난 3월 대비해서 또 4월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네. 13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금만 자세하게 지난달 3월 상황과 4월 상황만 비교를 해보면요. 취업자 수가 30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시 휴직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30만 명 정도가 3월에 비해서 4월에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취업자 수가 2,700만이기 때문에요. 네. 약 7 내지 8%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건 또 이제 직장 있으신 분들 얘기고 지난 3월 고용 지표를 보면요. 그냥 쉰다가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이제 다 어렵겠지만 지금 어떤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용시장에서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요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결과로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 그리고 소기업 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의 형태로 보면은 정규직보다는 혹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 그리고 어디에 고정적으로 취업이 돼서 임금을 받고 있기보다는 어떤 직접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자영업자라고도 애매하는 소위 특고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을 보게 된다면 특히 여성이 상대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불안정한 직장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꺼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한국판 뉴딜 정책 뭡니까? 예, 뉴딜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공황 시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했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현재 비상한 시국에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님의 생각이신데요.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게 이제 요번 전반적인 우리 코로나19 대책에서 어떠한 지점에 이 중요성이 있냐면요. 대통령님의 생각은 우선 첫 번째가 고용 유지고요.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어제 나왔던 55만 개에 해당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과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대규모적인 투자 이 네 가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일단 완성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정부가 직접 하겠다. 이게 나선 건데요. 네. 일단 공공 부분에서 40만 개의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경우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연계라든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이거는 이제 단기 대책인 거죠. 또한 중기 대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단지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공공 부분에서 10만 개 그리고 또한 민간 부분에서 15만 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소위 언택트 일자리, 소위 원격 일자리라든가 혹은 IT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의 역량을 쌓아서 쌓는 일자리, 그렇기 때문에 즉 이후 취업에도 분명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일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 또한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사회보험이 가입이 되는 그러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 아르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일자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 일자리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요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좀 얻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는 그 지속 가능성, 그것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 그 하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한 재정 투입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지적. 그리고 이런 지적은 또 그 들어보시고 또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기록물의 전산화라든가 혹은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일을 경험으로 해서 우리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미래의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50만 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20만 개는 청년용입니다. 근데 중장년층, 가장분들은 더 큰 문제란 말이죠.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장년에 대해서는 우선 정년 이후에도 이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통해서 계속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이 제도가 이미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년의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일부에서 폄하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해보면은 훨씬 굉장히 좋은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느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월에 27만 원을 받는 환경 개선 등의 일자리 75만 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이미 지속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프리랜서, 네, 네. 자영업자, 네. 특수고용직 이분들을 네. 위한 대책도 발표가 됐는데 93만 명 구매에 월 네,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대책인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93만 명이 아니고 한 500만 명까지도 본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확대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네. 이거 늘릴 수 있는 겁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디까지를 특고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 50만에서 250만까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500만 명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특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은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93만 명 정도의 규모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소위 51년 만에 3차 추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는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필요하다면 4차 추경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 규모가 확대되고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어제 들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얼마씩 이게 더 빠르기도 하고 적용 범위도 좀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전 잘 모르겠어서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러한 대책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에 모두 마찬가지로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네. 가령 우리가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70%를 지급하느냐, 전 가구에게 지급하느냐,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이거는 사실 그나마 이제 뭐를 획정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은데요. 물론 그것도 70%로 자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죠. 하물며 특고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절차,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되게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 그것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이제 불가피하나 이러한 일이 워낙 처음 있는 일이어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복지 전달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 뭐 27년 차 영국 배우님 얘기를 듣고 막 얘기가 반이 그냥 한숨이에요. 되게 급하시니까 네, 네. 예,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재원이 85조 정도라고 그래요. 네, 네.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요번에 어제 발표한 것만 이제 85조 원이고요. 이전에 이미 100조 원 규모가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예. 이 재원은 이제 전액 재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어떤 공공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한은의 이제 중개자금 지원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으로 통과되지가 않더라도 미리미리 재원이 들어가고 필요한 이제 자본금을 정부 재정으로 추후에 확충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되어야지만 이제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추진을 하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이번에 네. 한국판 뉴딜 대책으로 우리 국민들도 좀 체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큰 돈 쓰는데요. 네. 언제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예. 사실 이 경기 회복이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초기 방역에 성공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률도 가장 낮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비중도 가장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은 방역에서 성공하였던 것처럼 고용 유지를 최대한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경기가 다소라도 회복이 될 때 우리로서는 가장 빠르게 내수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이후에 회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긴 생각을 좀 바꿔보면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정된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네, 저희가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당하는 여러 가지, 특히나 이러한 위기는 항상 취약계층,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극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해외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멋진 모습 이번에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부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여론조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희웅 센터장님은 숨 좀 고르세요. 네, 예,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요즘 바쁘시죠?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죠? 괜찮은데 늦으셨어요. 예. 딱 맡겨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궁금한 얘기들이 많아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집권 초기만큼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4월 4주차 주중 잠정 집계인데
지난주 대비 6%포인트 오른 64.3%. 와. 부정평가는 5.6%포인트 하락한 32%. 뭐 거의 대략 2배 정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윤희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통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예. 뭐 화면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좀 없었던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냐 하면 역대 대통령들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뭐 긍정평가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뭐냐 하면 L자형 이거나 하향 계단형입니다. 하향 계단형은 이제 내려가는 계단형처럼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네. L자형은 초반에 뚝 떨어져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냥 밑바닥으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U자형을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U자형의 밑바닥 부분도 사실 낮지는 않은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끝난 후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뭐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이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뭐 유보였거나 또는 이제 다소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동조하는 현상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이전에는 없던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레임덕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당히 중요한 지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내의 여당 의석수입니다.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사실은 뭐 절반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소수당이라고 할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 또는 당 내부의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지금은 그 두 가지 핵심적 지표 현재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대한민국 정치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통령보다는 임기 후반부가 다소간 더 안정적일 가능성은 높아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몰아줘서 불안한 측면도 있어요. 너무 지금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자, 정장 지지도도 좀 알려주시죠, 대표님. 네,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5.3%포인트 오른 52.1%였고요. 미래통합당은 0.5%포인트 하락한 27.9%, 정의당이 4.9%, 1.1%포인트 하락했고요. 열린민주당, 이제 이번 주 조사부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문항에서 비례 문항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안 하고 네. 기존 정당 지지도 문항으로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열린민주당이 3.3%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비례 정당 지지도에서는 뭐 10% 안팎 나왔었는데 예상외로 의석이 뭐 3석에 그치면서 네. 열린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빠진 듯 보입니다. 국민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로 1.6%포인트 하락했고요. 민생당 1.3%,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은 5.4%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보통 뭐 40% 그때 좀 넘었을 때 좋다 했는데 52.1%면 굉장히 그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좋겠어요. 사실 이제 이것도 없는 현상이죠. 이제 네. 왜냐하면 한 40%만 좀 넘어도 실제로 이제 과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거 네. 같은 경우에서. 왜냐하면 뭐 그런 선거 결과에서는 무응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게 되면 절반이 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0%를 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여당이 선거 승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과 이제 뭐 그 이유는 비슷하고 배경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더불어서 이제 정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네. 근데 정당은 이제 여러 정당을 불러주고 그 중에서 가장 지지하는 정당을 이제 묻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만약에 제1야당이 이제 부실할 경우 그러니까 선거 패배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 뭐 비판적인 분석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반사 효과가 뭐 여당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50% 넘는 경우
또 이례적인 이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선거 있겠습니다. 전까지는 예. 60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60대 이상도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예, 민주당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지금 다시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비대위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탓이와하는 분들보다는 서로 남 탓을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조작 논란 뭐 이런 네. 부분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역풍인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기존에 느슨한 형태로라도 미래통합당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시 민주당 쪽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웨건 효과 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또 이 논란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여론조사 때는 그게 좀 영향을 좀 네. 미치겠네요. 자, 총선 끝나고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요.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의 주류가 교체가 됐다. 이제 진보가 주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윤 센터장님.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뭐 지난번 대선 그 전에 지방선거 등 또 그 전에 총선에서도 이제 이 흐름들은 이제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색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제 연령 구분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20, 30대의 젊은 진보층 또 40대의 중도층 40대는 이제 중도다.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않고 50대, 60대의 고령 보수층이다. 이렇게 예전에 구분을 했어요. 그랬죠. 이게 아주 정형화된 틀이었는데 한 5년, 7년 전부터 이제 이 틀을 쓰지를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20대는 이제 상당히 성향이 다양화된 것이고 네. 3, 40대 젊은 진보층이라고 부르고요. 40대도 이제 젊은 층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50대가 중도층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고령 보수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60세 이상 중에서도 진보 성향층이 있지만 세대를 이제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 때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60세 때 있은 중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나 60대인데 나 보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석 차원에서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젊은 층에서도 30, 40대도 보수층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중도적 성향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과거에 보면은 50대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보수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수화되는 것을 저희 이제 표현으로 연령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대가 이제 과거에 보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해서 이제 대선 때 투표를 했고 네. 또 지난 10년간 있었던 진보적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해왔던 층들이 30대, 40대, 50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진보적 성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86 세대들이 이제 50대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386 세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주류가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고위직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의 뭐 주요한 세력들이 고령층에서의 보수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에 이제 산업화 세대 때부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이런 진보 세대들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업들, 혁신 기업들, 뭐 IT 기업들 보면 대부분 이제 386 세대들이 기관장을 하고 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한 뭐 5년,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사회 곳곳 주요한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제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주류가 교체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옳은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말이 약간 긴 느낌은 좀 있어요. 네. 네. 그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 근데 50대. 근데 어떤 쪽에서는 이제 50대가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40대가 50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다. 이 얘기도 있단 말이죠. 50대가 다시 보수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대표님? 그럼요. 그 블랙아웃 기간, 그 D-6부터 이제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공표 보도를 못 했었는데 예.
사실 그 차명진 후보가 두 번째 세월호 논란이 됐던 그 플래카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명 절차가 이제 여러 번 뭐 탈당 권유했다가 제명됐다 이런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50대하고 뭐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도층이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쪽으로 확 넘어가고 당 지지율도 그때 확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공표 보도를 못해서 그렇지 그때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50대는 사실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소폭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치르기 직전 그 일주일 사이에요.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금토요일 날 네.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높게 올라갔어요. 원인이 따로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외신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두 번째는 차명진 후보의 거취를 두고 당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때가 마침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사전투표가 지금 또 뭐 조작설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무튼 사전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본투표는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굉장히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때 차명진 후보 논란이 가장 극심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50대의 경우에 부정평가가 살짝 높았었어요. 예. 혹은 팽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치러졌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스크 줄이 굉장히 길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면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만큼 과연 큰 폭의 승리가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두고 추후에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스윙 보터로서의 50대는 계속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항상 선거라는 것이 예상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내후년 선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0대는 유동성, 변화 가능성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이제 진보가 됐다, 보수가 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념 진보, 생활 보수.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진보적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0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50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중추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경제적 이슈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당시의 정부가 이런 경제 영역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나에 대해서 수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유동성이 있는 50대 같은 세대는 그냥 뭐 어느 쪽 진보 어느 쪽으로 이제 선거 때마다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지를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윤희훈 센터장님이 이렇게 50대를 잘 대변해서 50대인 줄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예.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대표님 미래통합당 몰표가 쏟아졌어요. 네.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역구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석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뭐 그나마 한두 석 있었던 의석이 다 지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미래통합당이 석권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주의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에 후보를 다 냈어요. 네. 그전에는 이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7대 총선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 냈고 지지율도 2004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열풍이 불었던 2004년과 비교하면 대구에서의 민주당 그 득표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때 비하면요. 예. 그리고 경북 지역은 이제 뭐 횡보했는데 아무튼 두드리면 열린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지금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 후보들을 많이 못 냈고 후보를 안 냈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나갈 가고요. 의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하고 조율이 잘 안 되면서 결국에는 김무성 전 대표도 나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래서 지역주의가 지금 뭐 완전히 복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석 분포를 보면 좀 그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도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이제 도전자 입장인 부산 지역의 도전자 입장인 민주당에서 의석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낙선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40% 중반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유권자를 탓하며 지역주의로 회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분석이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 의미로 심판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 성격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좀 심판 선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구 경북에.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였다가 잠깐 잃었다가 다시 지난 10년간 주류였거든요. 대구 경북이. 네. 그런데 그 끝이 상당히 이제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어떤 박탈감, 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이제 그런 심판 정서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표출된 측면이 특수하게 좀 있었으리라고 봐요. 이거 없었다면 아마 지난번보다는 또 완화됐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지금의 특수성이 좀 시간이 지나서 지워진다면 아마 뭐 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영남도 마찬가지지만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호남도 마찬가지죠. 네. 자, 부산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때 그 얘기 나왔던 게 코로나 국면에서 오거돈 시장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오거돈 시장이 더 큰 문제로 이제 사퇴를 냈어요. 부산 민심 좀 심각해지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원래 광역단체장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부산이 안 좋았었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이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를 한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선거 전에 알고 있었었는지 뭐 이런 여부 등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여하튼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PK에서 좀 교두보를 삼고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다시 얻으려면 대구 경북도 이제 이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PK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세석이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총선 직후에 이런 오거돈 시장의 사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한테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보궐선거가 내년 4월이에요.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거론되고 통합당 김세현 의원 아까 통화했습니다마는 김세현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사퇴를 한 상황에서 네. 바로 이제 후보군을 논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약간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정치적인 논쟁은 당분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이 어쨌든 평가를 받는 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진위는 그전에 몰랐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이 일단은 일정 기간 정치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선거 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PK 지역, 이 부산 지역에서 정서가 이 선거 때 보게 되면 보수적 정서도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표출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의 이거 악재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욱더 이제 고삐를 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하긴 할 것인데요. 지금 이제 후보군들을 봤을 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인물들이 딱 떠오르는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부산 진구가 매서 이제 패배한 김영춘 전 장관이 이제 아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당선자는 이제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부산시장을 지낸. 네. 그래서 김영춘 후보가 지금 이제 어떤 의원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유력한 인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개혁적 인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이제 김세현 의원이 아마 이제 지역에서도 신망이 좋기 때문에 대항마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당에서는 뭐 이번에 낙선한 인물 중에서 젊은 이제 김혜영 의원을 또 거론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딱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좀 보면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다른 건데 네.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좀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 자기 특기가 따로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두루두루 잘하지는 않을 텐데.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미래통합당은 결정이 된 겁니까, 대표님? 거의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전화 여론조사, 그러니까 현역 의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당선자분들 조사했더니 일단 김종인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 후보가 정권을 달라 또 기한도 굉장히 길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소장파 의원 혹은 당선자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강한 권한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상황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그 역할과 또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당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젊은 아까 김세현 의원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김세현 의원 같은 젊은 정치인.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에, 미래통합 당내에 있는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 비대위원장을 비대위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뚜렷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들,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비대위를 하고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소극적 동의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이제 여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데 네. 또 정치적인 욕심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다른 이제 당권 도전이라든가 대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물들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갈등들이 약간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이 되면 뒤집어 풀까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강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메시지도 잘 만들고 캠페인도 잘 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강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두 양면성이 다 있는 부분이라서 당내에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면 여당과 협치가 이전보다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어렵나요? 어려워지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보였던 스탠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현 정부와 아주 가장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고, 사실 그 성격도 맞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난 당에 있을 때 함께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다고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대립각이 서는 것이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협치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본인의 위상 또는 야당의 존재감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수행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보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19나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들은 협치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택스 리얼미터 대표님과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주인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주 목소리도 쌩쌩해서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도 밤이면 한 잔씩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튼 더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MC 권한대행 체제는 오늘로 끝을 냅니다. 라디오에서는 끝이지만은 저희 너튜브에서는 제가 또 계속
강성범 TV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